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맹큐의 경제학 제2장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중에서요, 2절 정책 조언자로서의 경제학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제학자들의 역할이 첫 번째는 과학자처럼 행동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모형을 통해서 어떤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책 조언을 또 많이 하기도 합니다. 거기 35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경제 현상의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많이 질문 받습니다. 왜 10대 청소년들의 실업률이 나이가 많은 근로자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가? 이런 거 이유 좀 한번 좀 밝혀내주고, 야, 이거 위해서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살펴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10대 청소년들의 만약에 실업률이 왜 높으냐? 이렇게요. 왜 높아? 만약에 이제 10대 청소년들의 실업률에 대해서 어떤 좀 이렇게 분석 좀 해줘. 그러면 어떤 현실에 대한 사실을 전달해 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처음에 현실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는 겁니다. 현실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할 필요가 있는데,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학자로서의 경제학자들이라고 보면요. 자, 그 다음에 그래, 현실이 이런데 실업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개선돼? 그렇게 현실을 개선시키는 방법은 뭐가 있겠니?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면 요게 앞에서 얘기한 이거예요. 정책 조언자로서의 경제학자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요걸 하기 전에 실증적 분석과 규범적 분석이라는 실증 명제, 규범 명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맨 마지막 제줄에 보시면 두 명의 사람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포티아는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유발할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만약에 최저임금을 실시하게 되면 임금제의 실시는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실업을 유발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바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과학자로서의 경제학자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 역할과 같은 경제학자들의 역할이고요. 반면에 노아는 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돼. 뭐뭐 해야만 해.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어떻게 올릴까 말까라고 할 때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만 한다라는 뭔가 약간 당위적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정책 관련된 조언자로서의 역할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두 사람의 얘기 견해가 좀 달라요. 어떤 팩트에 대해서 다루는 거냐, 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개선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거냐에 따라서 역할이 좀 다르게 됩니다. 자, 그 중간에 보시면 실증 명제라는 얘기가 있죠. 실증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자, 실증은 파지티브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자, 이게 어떤 팩트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사실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What is에 대해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면 그게 실증 명제, 실증 분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나타낸 증거를 검사해서 이거는 맞다 틀리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팩트 체크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최저임금을 인상했거나 최저임금 상황에 따라서 실업이 유발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현실의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근데 규범 경제학이다라고 하면 노멀티브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사실, 팩트가 아니라 가치 판단이 여기 개입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할까요? 가치 판단이 개입돼요. 그래서 요 규범 명제다라고 하면은 가치관이 여기 이제 개입돼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그 팩트만 제시한 게 아니라, 야, 어디로 나가야 되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what should be 이렇게요. 어떻게 돼야만 하는가 이렇게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이걸 당위적인 표현이라고 표현을 나타냅니다. 당위적인 명제 이렇게요. 뭐뭐 해야만 한다. 뭐가 어디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니 이렇게요. 디자이러블하니, 이렇게 바람직한 방향,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약간 가치관에 따라서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보면은 사람마다 달라요. 뭐가 좋으냐 나쁘냐? 거기 보시면 어떤 개개인들의 어떤 윤리관이라든가 윤리관 아니면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종교라든가 종교 아니면 정치 철학이라든가 자기의 철학 자신의 어떤 백그라운드 있잖아요. 배경에 의해 가지고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대부분의 경제학은 주로 요 실적 분석에 대해서 많이 다룹니다. 근데 이제 경제학자들의 많은 역할은 또 정책 조언자로서의 역할, 규범 경제학자로서의 역할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한번 보시면 정부 내의 경제학자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7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대요. 왜 파리 경제학자를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요. 이 경제학자들은 보면 파리 한 장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요. 아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렇게 경제학자들은요 언제나 뭐 얘기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회장님이나 어떤 기업의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지금 내가 이걸 선택해야 돼 말아야 돼 우리 회사가 고 할까 스톱할까 방향 전환할까 이것만 딱 알려주면 되는데 경제학자들의 입에서는요 얘기가 아주 복잡해요. 거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이렇고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한편으로는 이렇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렇고요. 이렇게요. 점점점 무슨 말 얘기하는 거야? 옛날에 뭐 황희정승 비슷하게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시나리오별로 무수히 많은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니 그 사장 입장에서는 회장님 입장에서는 정치 담당하는 뭐 대통령이나 이런 분 입장에서는 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쉽게 얘기해줘 하는데 이럴 땐 이렇고 저럴 땐 저렇고 이게 말이 너무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경제학자를 얘기하는 게 모호해요. 어떻게 보면 모든 발생 가능한 것까지 다 우리가 다룬다라는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는데 모호합니다. 왜냐면 반드시 뭔가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어요. 효율성과 형평성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하면요, 그것도 좋긴 하지만 뭔가 반드시 현재 세대 또는 미래 세대 아니면 효율성을 높이면 공평성을 희생해야 되고 현재 세대를 어떻게 막 퍼져서 잘 살게 하면 또 미래 세대 거를 빼오는 측면이 있고요. 미래 세대를 잘 살게 하려면 현재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요. 언제나 뭐 대가를 치른다라는 걸 경제학자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거기 보니까 미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 1946년 이래에 미국의 대통령은 3명의 위원과 40~50명의 어떤 보좌관들로 구성된 경제자문위원회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대통령 경제보고서, 우리나라도 경제백서 같은 것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 많은 경제학자들이 정부 내에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가 알고 있는 정부의 경제정책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나라의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많이 있고 교육도 있지만 경제 문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경제학자들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정부 부처로 안 가더라도 중앙은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 경제학, 그러니까 경제학 제가 봤을 때 대학원까지 가서 뭐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보면은 꼭 뭐 학계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정부 부서뿐만 아니라 아니면 오히려 그 경제학적인 그런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경영을 하거나 그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밖에서도 합니다. 뭐 미국에는 거기 다음 단락에 보시면 의회 예산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말로 보면 중앙은행,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거죠. 연방준비제도 이런 데에도 수백 명의 경제 전문가들이 가서 현실 경제를 분석하고 또 어떻게 현실을 개선시킬 수 있는가 많은 정책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 줄에 존 메이나드 케인즈라는 학자가 얘기를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경제학자들과 이분이 말씀하신 건데 또 정치 철학자들의 아이디어는 거기 보시면 옳고 그름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력한 영향력이 있다. 사실 이 세상은 바로 이들에 의해서 움직인다 할 수 있고요. 이런 어떤 지적 영향력에서도 우리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어떤 실용주의자들의
사람들도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사실은 어느 죽은 경제학자들의 그 미리 얘기했던 생각의 정신적 노예일 가능성이 높다. 허공에서 음성을 듣는 미치광이 권력자들은 몇 년 전에 어느 학자들이 써놓은 낙서장을 통해 그들의 광기를 흡수하는 것이다. 그래서 뭐 책 중에 우리가 봤을 때 죽은 경제학자들의 뭐 살아있는 아이디어 뭐 그런 뭐 책들도 있는데 이런 죽은 경제학자들의 많은 아담 스미스부터 뭐 멜더스, 리카르도, 뭐 마샬 케인즈 이런 수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없어서 죽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어떤 아이디어는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아이디어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생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알게 모르게 과거에 읽었던 어떤 책이라든가 어떤 뭐 교육이라든가 죽은 경제학자들의 그 아이디어가 많은 경제학자들의 어떤 행동에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이 경제학자들은 오케이 알았어. 근데 그 정책이 항상 잘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보면 야 경제학자들은 나름대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아니 왜 그렇게 그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뭐 제대로 안 굴러가는 거야? 라고 하면은요. 뭐 조언을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그 조언이 제대로 정치에 잘 반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나 다른 선출직 정치 지도자들에게 자문을 해본 적이 있는 경제학자라면 누구나 자신들의 의견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경제학자들의 조언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진공상태 같은 어떤 가정에 기반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현실이 이렇게 된다는 가정하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현실은 또 반드시 그런 가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그 가정이 또 이게 현실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에 적용을 하는데 괴리가 있다고 할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다가 또 중간에 또 그 가정이나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어떤 정책이 선의, 좋은 의도로 추구됐을지라도 선의를 가진 좋은 임금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가정하는데 최선의 정책이 만들어지면 현실에서 쫙 그게 반영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 정책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잘 반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맨 마지막 줄에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일까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요. 대의제 하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조언을 했어. 근데 경제 정책을 만드는 게 굉장히 번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저분한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정책을 조언을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도 현실에서 이게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거는 이 정치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느리거나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그러한 조언이 복잡한 의사와 결정 과정 중에 한 일부분이고 그걸 또 실행하거나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거나 또는 다른 의견으로 반대 의견으로 왜곡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경제학자들마다 왜 의견이 다른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